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은행 규제를 완화했다라는 소식에 미증시가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피는 오늘 그래도 한 주간의 마무리를 산뜻하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 이상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그만큼 에너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등락을 거듭 중인 상황입니다. 자, 주식학개론 매주 한 주의 시작과 끝, 월요일과 금요일에는요 바로 이분 모셔보고 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점의 필수적인 정보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광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네. 미국의 은행 규제가 있다는 소식, 네. 볼커룰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들어보신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거 금융기관이 너무 위험한 투자는 못하게 한다 이런 룰인데요. 자세히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볼커룰 정리 좀 해주실까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네. 저도 좀 생소한 단어예요. 네, 단어인데 일단은 이 볼커 룰이라는 것은 네. 뭐 주요 인물이었던 볼커의 제안을 이제 좀 공식화, 룰화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네. 일단은 은행권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됐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은행권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자,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지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융기관에 위험한 투자를 제한시키고 또 대형화에 대한 억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규모를 어느 정도 좀 정부가 간섭해 왔다라는 얘기고요. 일단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방안이 이게 이제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은행의 역할을 조금 더 힘을 실어줬다. 은행에 대한 자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다음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왜 그동안에 금융 규제,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왜 은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했냐면은 네.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워낙에 그렇죠. 데미지가 컸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부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오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운영에 네. 대한 부분들 좀 제한을 시킨 겁니다. 이때도 그냥 함부로 막 다 대출해주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겼던 거죠. 네,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한 방법이 이 서브프라임에 대한 사태가 사실은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사실 네. 좀 오랫동안 쌓인 묵은 좀 때가 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부동산은 안전하다라는 이런 네. 이제 강한 믿음에서 시작이 됐던 것인데 한 가지 좀 제가 제안을 드리면요. 이 네네.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막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모를 수 있어요. 네, 들어봤긴 했지만은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됐고 또 어떻게 이게 시장에서 크게 요동이 쳤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맞습니다. 혹시 많이 아시나요? 서프라임 간단한 내용들을 네. 알고 있죠. 네, 저는 이제 그 모기지노를 모지리라고 하는데 네, 이게 모지리. 네. 그만큼 잘못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 서브프라임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이 쇼버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 좀 참고가 좀 되실 거고요. 네. 아마 이제 주식이라는 이제 투자를 이제 막 해보시는 분들은 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 그리고 또 금융 상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네. 옆에서 같이 본다라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옆에다 두고 같이 영화를 보신다라면은 예,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크게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네. 근데 이 영화 저는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뭐 영화 지금 이름 다시 뭐라고요? 쇼버스. 예.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서브프라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긴 했지만 네. 우리가 항상 주식인의 마음으로서 어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영화예요. 사실 이 서브프라임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지만은 네. 저는 이제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빈 곳. 그렇지,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걸 그리고 떠오르는 그때 겁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네. 그때 상황의 배경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또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문제가 터졌던 이유에서 사실 서브프라임 문제는 부동산 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결국에는 눈덩이 같이 크게 이제 버블 사태가 그렇죠. 일어났는데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도 막 빌려줬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금융시장의 위기를 만들었던 게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이 하나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은행에 또 투자를 했었던 자금들이 같이 망가졌고요. 연쇄적으로 계속 맞아요. 부도가 나고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 부도 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었던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은행이라는 곳에 이 투자를 모든 기관들이 해 왔었는데 연쇄적인 작용에 가장 또 은행이 망할 정도면은 정말 시장을 힘들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사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볼커럴이 진행된 것인데 제가 서브프라임에 대한 은행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때 당시에 부동산 규제가 크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주택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이런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 채권이라든지 부실 부동산 펀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설마 망하겠어 이런 맞아요. 거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런 부동산 자금을 유입시켜주는 대출 대행이라는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막무가내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국엔 구멍 난 곳에 네. 이제 다른 구멍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또 인덱스로해서 또 다시 신용을 주고 자금을 또 만들고 네. 또 구멍 난 것을 또 때우면서 계속 만들면서 결국에는 부실한 곳은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터진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터지는 리스크에 대해서 은행이 네. 또 이제 과감한 투자가 아니라 은행이 허점을 크게 보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위험한 어떻게 투자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헤지 펀드가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 리스크가 오히려 역으로 작용하면서 은행권에 대한 파산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은행이라는 곳이 좀 더 이제 시장 파생 상품 같은 곳에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준 규제가 이 볼커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은행이 헤지 펀드라든지 사모 펀드에 대한 소유하거나 투자에 대해서 제한을 뒀어요. 위험하다고 보니까.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제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직접적으로 해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은행이 투자를 제한시켰던 것들을 풀어줬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쌓아놨던 뭐 자금력이라든지 운용에 대한 능력을 좀 계속 억제해 왔는데 네.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방향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뉴스가 새로운 시장의 유동성 공급처럼 나왔지만은 정부 입장에서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은 아니었고 간접적으로 은행권에서 자 너희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한 번 더 열어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금은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자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것 또한 이 증시 쪽, 금융 쪽으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어제 미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근데 이제 데이터적으로 좀 통계를 예상을 해보면요, 미국의 은행권에서 이제 금융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자금에 대한 크기 가능성을 네. 48조 원까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거 굉장한 규모 아닙니까? 예, 굉장히 큰 규모죠.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만약에 예상치. 운용을 좀 더 이제 나온다면 네. 재투자가 된다라면은 48조 원 규모까지도 풀릴 수도 있겠다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직접 유동성 공급은 아니지만 네. 간접적인 유동성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미증시도 살아나고 네. 우리증시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볼커 룰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이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조금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말아라라고 제안을 했던 건데요. 이걸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간접적인 유동성의 공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증시에 미칠 영향도 또 궁금해집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네. 앞으로 이 국내 증시 쪽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이제 지금은 지수가 3월 달에 위기를 겪고 단기간에 2달여 동안에 크게 올라왔습니다. 네. 지수의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800포인트가 올라온다.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경험을 하면서 올라오는 포인트거든요. 네. 우리가 예전에 박스피에서 올라오는데 대략 한 3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예, 그런 시간을 지금 2달 만에 올라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하락했던 요인 자체가 좀 특수한 경우이긴 했지만 그렇죠. 올라온 것도 상당히 특수한 경우로 올라온 겁니다.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처음 하신 분들은 아직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뭐 2년 혹은 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과 같은 상승은 굉장히 큰 상승이라는 거를
느끼고 있을 거고 너무나 한편으로는 이례적이죠. 불안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선가 쉴 텐데 도대체 나는- 언제 쉬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음. 불안감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으면 이제 잠재적으로 네. 좀 부담을 가지면서 시장이 멈추질 않는 모습에 또 투자를 놓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쉴 그래서- 것 같은데 쉴 것 같은데 맞아야 안 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네. 될지 모르겠다. 이런 차라리 분들 속 시원하게 많더라고요. 한번 쉬었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쉬었으면 나 다시 살 수 있는데.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쉬지 않고 하시니까. 근데 주식에 이런 경험도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조정은 네.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죠. 예. 다 기다리는 거니까요.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예. 네. 집값 떨어지면 내가 산다. 음. 근데 절대 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더라고요. 주식시장이 그런데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이제 좀 믿어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넘어섰어요. 만스닥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사상 최고치. 네. 근데 어제 이 볼코럴 완화가 나오면서 네. 나스닥이 다시 10,000포인트를 회복을 했고 이 때문에 이제 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다시 살아났어요. 네. 지금의 중요한 심리선을 본다라면은 만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 때 부담을 가질 거냐, 혹은 지지 때 새로운 시장을 기대를 할 것이냐 이런 이제 기로에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만스닥의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고 아시아에서도 지금 이제 훈풍이 좀 연소적으로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여전히 걱정은 되죠. 네. 미국에서 가장 이 경제 재개에 대한 신호를 먼저 내놓으려고 많이 좀 서둘렀었죠. 맞습니다. 확진세가 이제 막 커지고 있을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현 정부 내에서는 경제 재개에 대해서 빨리 서두르자 맞습니다. 연준을 압박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데 그 경제 재개에 대한 속도를 내는 것에 조금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내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진세가 좀 방역에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확진자가 갑자기 또 많이 맞아요. 발생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일부의 미국 지역에서 경제 재개를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확진세가 다시 커지는 데 있어서 좀 아직까지 불안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6월에 시장 위기 이와 같은 이제 주식 격언이 나오게 됐었을 때이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모멘텀 거리를 좀 찾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네. 어제 이 볼코럴에 대한 이벤트는 상당히 증시의 훈풍이 나타난 것은 맞다. 그리고 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적인 좀 생각이 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상징적인 의미를 좀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나스닥 10,000포인트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넘으면 야호하지만 못 넘으면 또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은 미증시를 굉장히 주목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00포인트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위에 있다라면 무엇이 끌고 갔는가 이걸 또 우리나라 이 시장 안에서도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포인트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친 볼커룰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예상을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제 주식학개론에서는 상반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오늘은요 이제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죠. 이 하반기를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주목해야 될 섹터들 몇 가지를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섹터가 뭔지 예상이 바로 됩니다. 네. 가장 더 자신 있는 파트 아닐까요? 네. 이거 마침 또 제가 네. 이 주식학 개론이 금요일 날 한다는 얘기를 네. 다들 알고 계신가 싶은데 시장이 좀 반응을 합니다. 이강무 전문가 나오면은 이 종목 얘기하겠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나오는데 검토해도 흐뭇하시죠? 많은 종목들이 또 올라왔어요. 네. 네. 오늘 장중에 좀 쉬어가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마침 또 제가 줄곧 얘기하는 종목들은 또 다시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방송 효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출연 날짜가 잘 네, 됐네요. 네. 제가 뭐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벌써 하반기라는 게 좀 감회가 새로운데 6월 마지막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주 후반에는 7월 하반기를 벌써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것들 오늘 한 3가지 네.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선 반도체 얘기합시다. 반도체 역시 반도체 맞군요. 네, 반도체 얘기하시죠. 네, 반도체 얘기하고. 봐야죠. 네. 그리고 뭐 뒷부분에 스마트폰과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네. 먼저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봐야 되는데요. 네. 새로운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동안에 이야기 네. 드렸던 내용들 물론 쌓여 있지만 네. 예,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 새 이슈도 많은가 봐요. 네, 어제와 오늘 또 새롭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게 K칩. K칩. 네, 사실 우리가 K 진단 키트, K 네. 방역, K 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많았죠. K 이름을 뭐 붙이기 엄청 시작했거든요.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K칩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약간 과자 이름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꺼냈어요. 그럼 우리가 들어야죠. 예. 자,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겠다. 네. K칩 시대. 자, 이건 무엇이냐면요. 이 뒷부분 소부장 국산화에 대해서 시장을 좀 넓히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해 일본의 소재 규제에 대한 이 제한이 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가 발끈했습니다. 네. 일본 제품 빼라. 일본에 대한 일본에 대한 색깔을 빼자. 탈일본화를 삼성전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일본에 조달받았었던 소재라든지 부품 같은 경우 또 장비 같은 경우에 국산화를 대체할 수 있는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네. 삼성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로 해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저도 이 단어를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네. 소부장 펀드가 조성될 정도였고요.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부터 해서 이 소부장 육성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거론을 했어요. 네. K칩 시대, 국산화로 모두 다 채우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협력사 관련된 기업들을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협력사들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가져왔었던 협력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반도체 공정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혼자 잘한다고 해서 반도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설계를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품, 소재, 장비 회사들도 그 기술력을 같이 성장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질 때 어느 한 기업에 대한 이 기술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정의 기업들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기술력이 같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하나 만들어지는데 200여 개의 회사가 200여 개의 공정을 갖춰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대단히 복잡한 그렇죠. 과정이죠. 그래서 미국의 뭐 혹은 이제 중국에서 정부 주도로 해서 반도체 키우겠다, 투자하겠다 하더라도 네. 어느 한 기업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세세한 모든 공정의 기업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은 쉽게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라인을 갖춘 회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장을 직접 주변을 가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좀 익숙한 중견 기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공장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코스닥 상장사라든지 네. 들어봤을 만한 회사들이 공장들이 같이 있어요. 그 이름을 쉽게 찾아볼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군요. 네, 뭐 흔히 뭐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우리가 나 저 기업 아는데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 반가웠던 경우는 바로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나 저 기업 아는데 여기 있었네? 네. 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반도체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국산화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네. 그 옆에 있는 공장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2년 전에는 디램에 대해서 디램 반도체에 대해서 133조 원.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리테 반도체에 133조 원. 그렇죠.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 낸드 플래시 사업에 올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럼 이런 투자를 했을 때 같은 협력사에 있는 기업들을 당연히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재밌게도 이 협력사들의 최근에 공장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강조드리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더 열을 올려야 되는 TSMC와 경쟁을 해야 되는 네. 기술 쪽에 있습니다. 이런 기술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탈일본화되었던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본의 기술력이 높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들 조달을 받았는데 이제는 일본을 이제 탈일본하면서 국산을 한다는 거는 기술이 좀 더 상위로 올라가는 기업들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투자는 당연히 시장의 모멘텀을 작용한다라는 것.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기업들도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아마 이제 뉴스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소재, 부품, 장비 딱딱딱 보셔야 돼요. 네. 제가 이야기 드리는 항상 UV 공정 이야기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에서도 뭐 TSV 그리고 PLP 사업 부분이 중요하다. 왜? 네. 반도체는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기 때문에 작게 만들 수 있는 공정에 투자를 하고요. 얇게 만들 수 있는 공정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이제 공정 단계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오테크니스 움직임 좋습니다. 제가 이 후공정 쪽에서 소개하는 기업이 대표 회사가 이오테크니스 네. 고용이에요.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좀 먼 길로 보셔야 돼. 큰 그림 보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를 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네.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광고 중에 인텔 광고 있죠. 인텔 인사이드라고 막 이제 반도체 위에다가 그림이 쫙 그려지잖아요. 네네. 예, 인텔 마크가 딱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기업명을 각인시키는 것, 네. 네임링, 그걸 예, 마킹하는 거죠. 담당하는군요. 예, 그걸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삼성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작업, 네. SK 하이닉스라는 글자를 새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뭔가 견출지 붙여도 되는데 견출지라는 말 되게 오랜만에 써보네요. 약간 네. 올드한 느낌 아닌가요, 이거? 그렇게 네이밍을 할 수 있는 거 네.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반도체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을 거쳐서 네. 하는데 마지막 이 이름 쓰는데 그것도 레이저로 기술력 하거든요. 필요한 거죠. 예, 레이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런 작업이 특화된 이 회사가 이 회사인데 그만큼 레이저 기술이 발달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는 그걸로 컸어요. 네. 그런데 그 레이밍 하는 데한 이 특수한 사업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이 기술이 레이저 기술이 뛰어나게 된 겁니다. 너무 생각보다 이게 기술력이 좋아진 거군요. 훨씬 좋아졌죠. 이게 네. 세계에서 이 회사를 이길 회사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데 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레이저를 쓸 수 있는 네. 활용 분야가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온도 조절이라든지, 네.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제 기술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오테크니스와의 협업을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화된 회사다라고 해서 네. 오늘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기업이고요. 네. 솔브레인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EUV 공정이라는 특화된 공정이 좋아지게 되면 이 장비를 네덜란드에서 사오고 그 장비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학 소재라든지 부품이 필요하게 되는데 네. 그 화학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솔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솔브레인은 그만큼의 이런 소재를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예, 들어가더래.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네. 원익 IPS는 반도체도 좋고 디스플레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익 IPS에 대해서는요. 네. 차트 위치도 좋다. 네. 지금 방송 중에서도 원익 IPS 빨리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유진테크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최근에 와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던 장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유진테크가 잘 되는 이유는요. 이번엔 또 SK 하이닉스예요. 네. SK 하이닉스 쪽에서 낸드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또 합니다. 그게 또 유진테크에 대한 수혜입니다.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PSK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도 역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자. 제가 이야기 많이 들었던 FST, SNST, 동진세미케 많이 갔어요. 네. 근데 여전히 또 봐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 번 더 나열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에 주목해야 되는 섹터들 중에서 1번 역시 이광호 전문가님께서 반도체를 픽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로 들어가 볼 텐데 뭐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바로 뭐 이런 거죠. 스마트폰 쪽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스마트폰이 왜 이제 하반기에 봐야 되느냐? 네. 스마트폰이 새롭게 출시될 것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가 잘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거든요. 네. 반도체가 잘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PC나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칩 양산, 반도체 공급. 그리고 두 번째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반도체거든요. 쪽으로. 근데 그 시대가 이제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PC에 대한 수요에서 반도체가 좋았다라면은 네.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또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인 스마트폰이 또 어떻게 좋은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최근 일주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쯤에 폴더폰이 이제 8월 달에 출시될 것을 예고를 했는데 일주일 전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에 폴더폰의 대중화를 네.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폴더폰 폰이 많이 팔리게끔 하겠다는 것이고, 그 폴더폰 폰을 많이 팔리게 하겠다는 거는 이전의 모델에 대한 흥행도 있었지만은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가격을 좀 인하하면서 박리담을 하겠다. 네. 좀 더 많이 보급하겠다라는 것이 초점이 맞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폴더폰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주들, 부품 회사들 마진이 떨어지는 것인가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폴더폰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폴더폰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되는 제품들. 아니 폴더폰인데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단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소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요. 폴더폰에 대중화를 선언했던 이유는요. 8월 달쯤에 폴더블 2 그리고 이 Z 플립 5G가 출시가 됩니다. 네. 사실 이제 폴드 2보다는 Z 플립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폴드 2에 대한 판매보다 Z 플립에 대한 이 수요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워낙에 또 화제가 많이 됐었죠. 네, 이게 이제 5G 모델로 해서 좀 더 상향된 모델로 나오게 됩니다. 네. 폴더폰에 대한 사실 상반기 때 신제품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다 지연되고. 이 공장의 가동 때문에 하반기로 다 밀렸는데 폴더폰에 대한 대중화 또 신제품 새로운 시리즈에 대한 출시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사실 소외가 좀 상반기에 있었는데 네. 하반기 때는 좀 기대해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 삼성의 스마트폰이 미국의 온라인 판매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애플하고 단 1% 차이예요. 네. 미국 안에서 삼성의 온라인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앞으로 나올 게 있는데 왜 이 지금의 이전 모델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중요하냐? 사실 보통의 신제품이 나올 때는요, 신제품 딱 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한번 이제 마케팅을 해야 돼요. 실제품 어느 날 나올 것 같다. 이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줘야 지금 스마트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 소비자들을 대기시킬 수가 있어요. 삼성의 입장에서는 삼성 걸 사야지 네. 뭐 다른 기업을 못 사게끔 삼성을 기다리게끔 기대감을 줘야 돼요. 동시에 지난 시즌에 대한 모델에 대한 재고 소진도 해야 됩니다. 아,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케팅 기간을 본다라면은 올해 상반기 때는 정말 힘든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하반기 때는 이와 같은 재고 소진의 기회 그리고 모델에 대한 모델에 대한 새로운 모델에 대한 대체와 이런 것들이 삼성이 먹히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요. 삼성만 나온다고 해서 스마트폰 부품주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주요 기업들에 대한 스마트폰이 다 같이 나와줘야 돼요. 자, 하반기에는요, 신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애플은 아이폰 12 출시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네. 이미 아이폰 12가 출시될 것을 보여주는 상표 등록을 했어요. 네. 대략 9개 모델이 출시될 것이고요. 9개 모델이요. 그리고 아이폰에 뿐만 아니라 이 애플의 전자기기들 이들이 모두 다 하반기에 출시를 이어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에 이제 주목을 했을 때 많이 보일 수 있는 뭐 특화된 이 기술들을 다시 한번 더 챙겨볼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 한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뭐 그밖에 케이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을 텐데 네. 저는 이제 OLED 카메라 모듈 왜냐면은 이 스마트폰에 대한 가격을 올렸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5G 모뎀 침도 있었지만은 네. 디스플레이에 대한 변화, OLED도 다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고사양화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고사양화하면서 그에 따르는 카메라 기술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런 기업들을 이제부터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 하반기에 주목해야 되는 섹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자, 이게 반도체, 스마트폰 이렇게는 사실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가 돼 왔던 쪽이죠. 자, 세 번째 주목할 섹터는 바로 이 수소 쪽으로 가볼 텐데요. 올해 특히나 여러 가지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부각이 되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수소 에너지 이야기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당장 오늘과 내일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반기를 이끌 섹터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트렌드를 선도할 겁니다. 네. 시장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은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입니다. 네. 이게 트렌드예요. 우선은 이제 정부 주도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정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 수소 키워드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네. 수소 경제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표를 했고요.
국내에서 수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방안이 또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작은 규모인데 아직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키우고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수소를 이끌어가는 국가적인 위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 현대차가 수소차를 만들었을 때 사실 우리만의 잔치로 끝날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제 왔어요. 독일, 그러니까 유럽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에서 준비를 합니다. 자, 우선은 독일 쪽에서 수소 경제 전략 발표를 12조 원 투자한다라는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유럽 전역으로 이제 확대되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독일의 위치가 좀 네, 선도적인 위치에 맞습니다. 있네요. 당장 이제 7월 초부터 해서 이유럽 연합 쪽으로 해서 이 수소 인프라에 대한 로드맵을 좀 발표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뭐 수소차라든지 수소 인프라 에너지라든지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이 수소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지금 태양광과 수소 에너지를 결합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기존에 있었을 때는 좀 큰 대륙에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에서 수소 에너지가 가장 효율성이 높다,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들이 좀 높게 측정되면서 태양광과 수소 에너지를 결합하는 그런 로드맵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왜 지금 시기에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네.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미 대선의 정책주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정책 싸움에서 네. 민주당의 가장 차별화적인 카드로 친환경 규제 네. 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네. 미 대선 11월 달에 있으면 그 이전까지 정책에 대한 발표가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이 미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 태양광과 수소 에너지가 결합된다. 네. 상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구체화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수소라는 단어 보면은 수소 자동차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키워드를 바꾸셔야 돼요.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에너지. 그래서 수소 에너지라고 네. 이렇게 이름을 달아주셨군요. 그렇죠. 수소 인프라, 수소 네트워크,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이제 구축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것을 하면서 수소차도 병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소 에너지에 대한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제가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들인데 네. 종목을 좀 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회사가 S퓨얼셀입니다. SPLC.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하나솔루션 보셔야 돼요. S퓨얼셀은 사실 생소한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좀 떴죠. 그렇죠. 제가 소개하고 나서 잘 갔습니다. 정말 급등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S퓨얼셀은 무슨 기업이냐면은 우리가 수소차를 봤을 때 수소를 충전하고 수소를 모아가는 수소 탱크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수소 에너지를 연료 전지할 수 있는 스택이라는 단어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S퓨얼셀은 스택에 대한 핵심 기술도 갖추고 있지만은 이 충전소, 그러니까 연료 전지를 도심 속에서 묻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수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뭐 충전소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이 가스 스테이션처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라면은 이 S퓨얼셀의 도심형 연료 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할이 될 것이거든요. 네. 모델도 자체가 이 미국과 유럽의 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퓨얼셀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 이 수소 에너지 투자가 나온다면은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소개드리겠고요. S퓨얼셀이 그렇게 연료 전지를 만든다면 수소를 모아서 연료화해야겠죠. 네. 그러면은 수소를 가둘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합니다. 수소는 굉장히 위험한 기체예요. 이것을 잡기 위해서 잘 터지죠. 그렇죠. 네. 잘 터진다보다는 터지면 터지면 어마어마하게 세죠. 터지죠. 예, 수소 그거를 폭탄도 있고 억제하기 하니까. 위한 소재, 탄소, 효성이 합니다. 효성이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요. 네. 1조 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효성이라는 그룹이 과거에는 소재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봤는데 이번 소재는 탄소, 수소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효성은 그래서 기업이 자체가 바뀔 겁니다. 색깔이. 그래서 이 그룹 쪽으로 봤을 때도 효성 첨단 소재의 역할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솔루션이 바뀔 거예요. 하나의 그룹사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사업이 강했는데 그렇죠. 하나솔루션, 하나에너지, 하나첨단소재, 하나네트워크 이 내용들을 모두 다 보시면요. 신사업으로 계획된 것이 모두 다 수소 에너지 관련된 거예요. 하나그룹이 태양광 색깔이 아니라 이제 수소 에너지까지 결합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색깔을 네. 굉장히 크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에는 직접적인 연료 전지에 대한 사업을 도시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회사라고 이야기 드리지만은 효성 첨단 소재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효성그룹과 하나그룹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룹 몇 개를 지금 색깔을 바꿀 정도로 주목해 봐야 맞습니다. 될 그렇죠.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수소 에너지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드려도 아깝지 않은, 네. 그러니까 좀 부족하지 않을. 예. 사실 주가가 많이 갔죠. 네. 그런데 주가라는 건 항상 이제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합니다. 조정시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이들 세 가지 종목이다라는 것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볼커룰이 뭔지서부터 해서 하반기에 주목해봐야 될 섹터 세 가지를 골라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 세 번째는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수소에너지 쪽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차 후반까지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승권 달려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닥도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고 주말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학교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또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